독서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서 치료에 의하면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잘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또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인생 책방 긍정의 힘을 나눠드리는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국어책, 수학책 어려워, 책 필사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읽었던 책이었어도 제목만 아는 책이었어도 일단 이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코너입니다. 아는 척 책방. 자,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이제 5월도 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5월이 이제 아쉽게 봄이 끝나는 시점이라 너무 아쉬워서 봄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게다가 이거는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 이름만 들어도 그거 하고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김유정 작가의 봄봄입니다. 그거 네. 재밌는 거. 맞죠. 재밌는데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요. 그 장인과 내가 싸우는 얘기거든요. 왜 싸우게 됐냐면 나는 대릴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장인님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인님 집에서 3년 7개월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둘째 딸이랑 결혼시켜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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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이거든요. 네. 이 점순이랑 결혼시켜주겠다. 근데 얘가 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근데 안 크는 거예요. 큰 거야, 그게. 네, 16살인데 위로 안 크고 자꾸 옆으로만 큰다.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니까 그럴듯하다 이러면서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점순이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은근 채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장인님과 좀 싸워야겠다 해서 태업을 하다가 싸우게 돼요. 밀고 막 이렇게 몸싸움이 붙었는데 점순이가 네. 내 편을 안 들고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신이야 이러다가 근데 나중에 또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일을 했다. 내년 봄을 기다리며 그런 얘기예요. 줄거리로 보자면.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목이 왜 봄봄일까요? 그냥 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지 아나운서께서 정말 그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냥 봄이 아니라 봄봄인 이유가 여기에 4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일단 이 봄이라는 건 뭐냐면 올 봄에 꼭 성례를, 그러니까 혼례를 시켜주마 이거예요. 약속. 그런데 봄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봄이 아니라 봄봄이니까. 반복되네요, 네, 봄이. 계속 이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여기 있어도 결코 결혼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장인이 전적이 있어요. 이게 둘째 딸이잖아요. 네. 첫째 딸 때 사위 후보를 거의 10명을 갈아치우면서 계속 그렇게. 상식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전과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봄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올봄이 디데이였는데 네. 디데이가 내년 봄으로 미뤄지고 그렇죠. 또 봄봄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군요. 두 번째선 봄을 보다. 뒤에 보다가 봄을 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이게 청춘 남녀의 설렘이잖아요. 그래서 봄은 그러니까 앞에 봄은 그냥 봄이지만 뒤에는 청춘 남녀의 설렘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봄과 그리고 점순이의 봄이 그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은근 가서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둘 사람의 봄이 만났다. 뭐 그런 의미에서 봄봄이다. 책 제목 하나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진영 씨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냥 두 분이 결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두 남녀의 설레는 봄. 그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소설의 재미가요. 사투리가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촌 풍경이나 당시의 인물들도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묘사가 되거든요. 특히나 점순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막 새침한 매력? 맞습니다. 네. 이 소설의 포인트가 점순이에요. 지금으로 정의하자면 썸 타는 관계죠. 네. 뭐 둘이 이렇게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한다고 들어와 있는데도 네. 그렇게 사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은근히 썸 타면서 제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네. 은근히 와가지고 부추켜요.
아니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네. 정순이가. 네, 계속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는 흔치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러게요. 나중에는 아니, 가서 수염이라도 잡아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아빠 네. 아빠 편 들고. 네. 그래서 점순이야말로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으로 적극적인 그 여성 캐릭터였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왠지 예. 진영 씨가 점순이 캐릭터 연기하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게요. 잠깐만 여기 점 좀 그리고요. 수염이라도 잡아줘야지. 그걸 그냥 너 이 바보 멍청이. 점순이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아니 뒤에 말건데 무슨 아,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주인공 같고 정순이 같지 않아요? 아 그럼 같이 한번 2인극으로 해보시죠. 너 수염이라도 잡아줘야지. 그걸 그냥 너 이 바보야. 잠깐 기다려. 막 밀쳐. 주인공을. 재밌네요. 근데 진짜 이 작가가 김유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 김유정 작가 하면 좀 여자 작가 같은데 여자 맞죠? 그 어렸을 때 다 그 여자로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자입니다. 김유정 작가는요. 29살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네. 김유정 작가의 이 요절에 대한 거거든요. 오. 1920년대, 30년대 작가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작가하면 좀 병약하고 뭔가 일찍 죽고 이상도 그랬고 네. 뭐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김유정 작가는 폐결핵도 앓았고요. 아이고. 치질도 굉장히 심했대요. 치질. 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항상 걱정해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박태원이 쓴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이라는 책에 보면요. 네. 그 김유정 작가 얘기는 아닌데 저 친구는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시인은 병약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군요. 사실 김유정 작가는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되게 건강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내가 이번에 탐정 소설을 번역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로 닭 30마리를 구워 먹겠다. 그리고 살모사와 구렁이 10마리를 사가지고 먹으면 내 병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네. 편지를 쓰고 11일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 29살에 사망하니까 네. 그때부터 약간 천재는 요절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주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몸이 약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코믹하게 글을 잘 쓰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토속적인 우리말로 굉장히 해악이 넘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코믹 속에 굉장히 안에 페이소스, 슬픈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처지도 그렇지만 당시 일제 강점기에 그런 암울한 상황, 농촌의 비참한 현실들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네. 재밌게 보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치면 이 장인 어른에 대해서 저 열정페이를 뜯어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포인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면을 좀 잘 드러낸.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기쁨에는 슬픔이 있고 모든 슬픔엔 기쁨이 같이 오잖아요. 네. 그런 어떤 페이소스를 잘 드러낸 작가라 지금도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늘 짤막하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늘 아는 척 책방을 통해서 봄봄 만나봤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잖아요. 네.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오랜 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온 분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에서 이제는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처음 국회 입성하실 때 뭔가 사명감, 각오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국회에 들어갔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 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격차가 심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등원을 했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배우 황정민 씨 온 줄. 오, 방번도 황정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역시 눈썰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더 거칠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황정민까지 가려면. 그렇죠. 그 얘기 좀 들으셨죠? 닮았어, 진짜. 죄송합니다, 황정민 배우님. 제가 듣기로 의원님의 취미 활동이 네. 아니 의정 활동,
지역 사회, 지역 활동 이런 게 취미 활동이라고 들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열정 참 좋은데 우리 인생 책방에도 그 열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인생 책을 골라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무려 3권의 책을 골라주셨거든요. 아니 좀 저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다 읽으라고? 저 아마 작가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 마강래 네. 교수님 책을 워낙 쉽게 쓰셔가지고 네.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죄송한 마음입니다. 용서해드릴게요. 다음에 하게 되면은 요 얇은 책으로 할게요. 네, 진짜 부탁드릴게요. 예. 아닙니다. 아니 뭐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예. 3권의 책이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지방 문제를 다룬 시리즈 지방도시 살생부. 베이비 부모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의 저자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지방의 쇠퇴를 인정하고 지방도시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압축도시 전략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귀향 프로젝트로 지방 살리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함께 사는 법이었으며 지위 경쟁 사회에서 상대 평가로 인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3권의 책과 함께 김영동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고향 위기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듣기로 의원님께서 고향 사랑이 그렇게 지극하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동이 고향이시죠? 도산 서원이 있는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예. 의원님은 왠지 안동에 계실 때도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무릎을 딱 꿇고 하늘 전 따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것 잘 같아요. 어울리시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교육 받으시지 제 않으셨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아, 진짜요? 정말? 역시 양반은 다르시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고향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친구들, 동생, 형들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몇 감고 그런 것들이 상당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요즘 같으면은 은어철이거든요. 은어가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뭐 댐도 막고 예전처럼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구경을 하기가 어렵게 됐죠. 뭐 안동 예천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네. 예천 금당실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다녀가시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가고 싶네요. 근데 키워드가 고향 위기거든요. 예.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할 게 많은 고향.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핵심은 인구죠. 핵심은 인구입니다. 예. 그 정치인이니까 국회의원 수로 말씀을 드리면 예천도 한 50년 전에는 국회의원이 1명이었어요. 안동은 국회의원 2명이었습니다. 한 25만, 6만 됐던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두 개가 합쳐서 22만입니다. 국회의원 1명밖에 안 되는 거죠.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린 시절에 막 활기찬 낭만이 있는 곳인데 사실 요즘은 지방 쇠퇴를 넘어서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지방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아마 내년 선거 때 되면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이 드디어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뽑는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넘게 되는 것이죠. 21대 들어왔을 때 고향 위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멸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전반기 끝날 때 행안위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에 있는 아기들 케어하고 어르신들 부양하고 모시는데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이나 국가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워낙 이게 쏠림이 심해서 그 법 한두 개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 생각하면 늘 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뭐 저출산, 고령화. 근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도시로 막 인구가 몰리기 때문일 텐데 예. 뭐 너무나 다 알고 계시지만 대체 왜 도시로 몰리고 있을까요? 도시가 살기 좋으니까요. 여기서
그 우리 마강래 교수가 이렇게 쓴 책의 글 취지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젊은이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좋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싶은 의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들을 고향으로 가게 되면은 서울에는 그만큼 룸이 생기는 거고 고향도 인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 내지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데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자체나 그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뭐 대학 같은 경우도 그 계속 미달나고 남쪽 지방에선 이런 걸 보면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도 그냥 막 자원을 모든 지자체에 골고루 뿌려준다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는 그 효과를 다 했다라는 게 또 우리 교수님의 지적인데 3만 이하, 2만 이하의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계속 그 같은 자원을 집어넣을 것이냐 한정된 자원에서 그래서 어느 규모가 적당한지 지역 지방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재원을 압축해줘야 그 나름대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영동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고향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볼까요? 네, 격차 해소입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동안에 1등만 키워서 계속 그 리드오프 하면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지역 개발도 그렇고 어떤 산업 개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고향 위기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남녀 간의 격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직업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격차가 늘어졌고 많이 확대돼 있는데 이걸 이제 좁혀야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넣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압축 도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예. 각 지자체가 사실상 그 온전한 그 유기체로서의 지방 정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자꾸 드러나니까 어느 정도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원을 집중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본에서 이미 한번 시험이 됐던 것인데 저도 이제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정말 도시가 워낙 이렇게 퍼져 있고 도농복합 같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예를 들면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 어르신 2가구 살고 3가구 살고 4가구 살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가서 케어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그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돌봐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된다. 예. 귀농귀촌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책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계속 베이비 부모하고 아들 세대하고 이 공간의 경쟁, 직역 간의 경쟁 이래가지고는 절단 난다. 막 그런 취지고 베이비 부모들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고향에서 안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지자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또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뭐 지방 산단 이런 거 유치하는 거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 베이비 부모들이 귀향을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서울이 더 고향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많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제이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선 벗어나지만 또 자기 고향까지는 안 가고 근교에 사는 뭐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 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전원인 거죠.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심정적인 것도 있지만 의료 문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압축도시도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압축도시 설계해놨는데 보면 반드시 의료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도 충분한 상급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안타깝게도 보면은 의사 수가 적어서 지역의 의료원에 수억의 연봉을 줘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의료 지원 체계는 지원 체계대로 유지를 하고요. 요즘 이제 점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주소를 2개를 갖는 그런 운동 내지 제도화 시켜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죠. 2개요? 제한된 의미에서의 귀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안동을 고향 가지고 있고 서울 압구정 댁이라고요? 압구정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차차차 해야겠죠. 돈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평가도 안 되는 지방에 부모님이 계셨던 집도 1가구 2주택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전체 자산의 규모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네. 그게 2채 정말 서울에서는 아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런 것도 한 채로 집어넣는 그런 식의 오래된 제도는 빨리 개선을 해서 베이비 부모가 됐든 아니면은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활동하고 싶어 하는 많은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즘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원님은 이제 아직 은퇴 얘기는 뭐 먼 얘기지만 은퇴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 생각이세요? 저는 우리 지역이 그 은퇴자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70대도 네. 70 먹은 분도 그 동네에서 제일 젊어요. 아이돌 나이. 청년. 네, 그렇죠. 80대는 할머니가 경로당 가면은 100세 되는 할머니가 아이고 세대가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가서 심부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직 지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에 대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인구 절벽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중간 단계인 거죠.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개그가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그 이제 100세 먹은 할아버지께서 70세 먹은 아들 손잡고 버스표를 사러 가셨대요. 네. 그래서 여기요, 여기 어른 하나, 애기 하나. 그 개그가 생각이 나네요, 의원님. 역시 다르네요. 그만큼 뭐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어떤 사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그 한국노총 1호 변호사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대학교 갈 때는 흔히 말하는 언론학도의 꿈을 꿨는데 뭐 IMF도 오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고 그다음에 네. 여러 직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내 노총회 노동조합 유니온이 주는 조직 안에 들어간 거의 1호 변호사인데요. 그것도 참 2년이라면 2년이고요. 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네. 재미있고 즐겁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그러면은 그 치열한 그 상황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요즘은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근기법에 추석을 앞두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건설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청에 있는 흔히 말 중간책이 그 월급을 받아 도망을 갔어요. 그럼 이분들이 추석은 앞두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소송을 했죠. 누구를 상대로? 둘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 원청하고 중간에 도망간 사람. 그 법률적으로 당시 법률적으로는 도망간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월급 의무는 중간에 하청밖에 없습니다. 네. 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장님께서 원청 보고 어떡하겠냐. 당신은 입막 어디 갔는지 찾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 명절도 앞뒀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셨어요. 삼성, 뭐 포스코 이런 조직들의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 국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는 그런 큰 조직에 노동조합 만드는데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퀸메이커를 보면 노동인권 변호사였다가 네. 이분이 갑자기 정치에 투신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시장 선거할 때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요. 공격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 정치로 들어오시면서 가족들의 반대라든가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집사람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걸 하냐. 근데 지금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미안한 거는 이제 우리 애기들이 아직까지 중3, 중1이거든요. 사춘기 시절인데 그 제가 선거 나갈 때는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 그 선거를 치르거나 또 지역에 한참 가 있다가 오면은 애들 키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는 시기로 벌써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바이가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기들하고 애들하고 좀 오래 있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좀 많이 미안하죠. 아마 자녀분들은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빠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고. 뭐 텔레비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한 몇 해 됐죠. 그런데 아, 오늘 확인하겠네요. 아빠의 애들이 존재감을. 나왔다. 그 이거는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큰 놈이 이러는 거예요. 야, 아빠 초선이야. 애기가 중3이 중1한테. 최선이야.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한번 영상 편지로 가족들에게 뭐 얘기해 영상 주세요. 다 하셨어요? 다른 예, 다 어머니들? 했어요.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애들이 키가 이만큼 커 있다면서요. 진짜요? 예. 그 사이에 그 예. 표현하지 못한 진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뭐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늘 했던 거고 잘 커져서 고맙다 야 아들아. 아 경상도 아빠가 아이가. 아빠가 잘할게 한마디 최고의 네, 정말. 아유 경상도 남자십니다. 아유, 네. 경상도 남자분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맞습니다. 예 어쨌든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MZ 세대들이 요즘 많이 사용한다는 신조어 게임을 준비했어요. 위기인데. 네. 신조어 탐구 영역. 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권진영 씨의 시간을 휴게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쉬어가시면 휴게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휴게소에서. 그거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원님 오늘 만반잘부입니다. 만반잘부. 무슨 뜻일까요? 만반잘부. 그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신조어, 그러니까 신조어예요. 줄임말이에요. 만반- 동작 힌트도 있었던 거예요. 네, 만반잘부. 네, 맞아요. 만반잘부. 잘 부탁합니다 이 말이. 오! 오! 만반은요? 만반. 나 의원님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맞아요, 의원님. 맞아요. 그래서 MZ 세대 만나면 만반잘부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바라와 치즈케이크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바라. 아바라. 네. 의원님 힌트. 마시는 거죠. 네. 저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와, 여기 이거 지금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의원님. 아바라. 감독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말하고. 네, 잘하셨어요. 세 번째 문제. 네. 아. 녹화 끝나고 오저치고 어떠세요? 네? 이 녹화 이거 끝나고 어렵다. 오저치고 어떠세요? 치고. 치고. 오저치고? 오저치고? 진짜 모르겠는데 그건. 숫자가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오는 뭐죠? 오징어.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음식은 너무 아니고. 어려우니까 네. 앞에만 알려드릴게요. 오저.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치킨하고 고랑주? 고랑주? 진짜 의원님. 오, 그러네요. 야, 새로운 치맥이 조합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고량. 안동답네요. 오늘 저녁 치킨 고! 아, 고. 네.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그거만 아니었으면 딱 네. 제가 네. 근데- 오저치고 고량주 안 돼요. 치킨과 고량주 이 조합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도전해 볼 야, 만해요. 새로운 네. 조합이네요. 너무 재밌네요, 의원님. 예.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의원님은 캐두캐두 이렇게 예. 개그 감각이 네. 좋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인색 책방에서 비담은 누구일까요? 비담. 저 비주얼 담당이죠. 맞아요. 비주얼 담당. 아. 예, 의원님.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자녀분들을 거의 못 만난다고 하셨지만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그럼 이것도 맞힐 수 있는지 하나 더 드려봐도 돼요? 또 있어요. 네. 군상 맛집 아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군상 맛집. 군상. 싹. 응. 군침이 진짜 잘하신다. 우와. 싹 도는. 맞아요. 아, 놀라운데요? 역시 의원님은
아무래도 소통이 가능한 의원님이시죠. 길을 딴 데로 들어야 돼. 예, 의원님의 지금 신조어 탐구 영역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센스 있는 의원님과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풍요 사회 속 불행.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이 키워드 자체가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때보다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이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없잖아요. 늘 그래요. 정말 많이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고 살면서도 늘 헛헛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그 노인 빈곤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점심 한 끼를 드시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정치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네. 선택해 보세요.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 남들은 5천을 받는 상황. 네. 자, 두 번째는 연봉이 2억인데 네. 남들은 3억을 받는 상황. 어,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어요? 전 너무 쉬운데요. 쉬워요? 나 2억. 나 두 번째? 2억 받고, 예. 2억 받고. 네. 이시안 작가님 3억 받으면 밥 좀 사줘요. 작가님은요? 제가 1억이고 남들이 5천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 평균이 5천이고 저는 1억이라면 물가가 5천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균이 3억이고 제가 2억이라면 물가가 3억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배 차이니까 네. 여기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000원. 근데 여기서는 12,0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는 2,000원의 물가에서 1억을 받는 걸 택하죠.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한다고요? 이 나 진짜 못나 보이지? 의원님, 나 못나 보이죠? 진짜 받는 거죠. 대단한데요.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오. 없어요. 단지 남보다는 내가 많이 받아야라는 생각에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남보다 많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어떤 결과도 네. 있는데 이 책에 실제로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선택하셨어요? 저요? 이 둘 중에? 야, 그 어려운 얘기인데 답을 그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고픈 걸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거든요. 아이고 그- 배야. 그 사촌이 땅을 땅을 사면 샀어요. 저거 하다 가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된다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셨다는 분들이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위 경쟁 사회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너무 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고 네.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시연 작가님과 비슷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오. 저랑 두 분 다 다르시네. 논리적. 그렇군요. 이유는요? 이시안 작가님과 같은 이유인가요? 그까지 배경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저도 인간인지라 남보다 많이 받고 예. 싶다. 그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어요. 아나운서는 어떤 거 선택하세요? 저도 저는 둘 다 달라고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저는 3억을 받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그 3억 받는 남이 될래요. 3억 받는 남. 그렇죠. 받는 남. 생각만 해도 즐거우신 분이에요. 너무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내 돈 생각만 해도 다니면서. 너무 신난다. 네, 저희가 심각한 얘기하면서 잠깐 웃어봤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격차 문제, 또 지위 경쟁 사회까지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책, 한마디로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또 뭐 이게 또 정치인이 정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 가장 위기는 지역 대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대표성을 그렇게 강화해주면은 또 목소리가 대변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압축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만들어지는 거고 고향으로 베이비 부모가 쉽게 올 수 있도록 정주 환경도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반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에만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몰려 있는 배는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풍부하게 인원이 들어가고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 지방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력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이 쉽지 이게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가고 해결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지난한 과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 세 권의 책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하신 분들이 어떤 점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드세요? 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책을 접하게 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베이비 부모의 소개하는 책에 보면 네. 꼭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경 대구 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안동병원 이사장이세요. 안동 분이신데 어르신인데 워낙 전국 시도민회 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그 불경제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해오셨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이미 한 세대 우리 산업 세대를 이끌고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를 보니 아 이렇게 가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기여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강보영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나의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아나운서잖아요. 저 자리를 그냥 간 게 네, 아닙니다.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이게 연기자로 좀 악역 전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빌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친데레 느낌 있죠. 이런 거 뭐 챙겨왔는데 오다 주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우리 저는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 더 많은 선물 같은 의원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악역 전문 배우였는데 알고 보니 개그맨이었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우리 이시안 작가님 네.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지. 근데 사실 지방도시 살생부나 베이비 부모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는 좀 독자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지위 경쟁 사회는 대중들이 다 읽어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 자체가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행해지는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학벌, 가진 거 이런 여러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한 번쯤 읽어보시면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길게 얘기 나눠봤는데 뭐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바쁘실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참 많으시겠지만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좀 여야가 덜 싸우고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고향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올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뜨거운 여름 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동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색다른 아이디어에 감탄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과 다른 창의적 생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잠재된 창의성을 깨워드릴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라따뚜이. 여기서 한 작품이라도 본 적 있는 분? 아, 네, 우리 감독님, PD님도 다 보셨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드셨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에서 제작한 작품들이라는 사실.
애플, 구글, 디즈니, 레고, 넷플릭스 등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픽사 최고의 스토리텔러 매튜 룬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토리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같은 메시지나 데이터라도 스토리를 통해 정보를 접하면 무려 22배나 잘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시선을 사로잡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닌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픽사 스토리텔링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출근길 차창에 비친 피곤해 찌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분명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꿈꾸던 모습과 달리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저자는 노력 끝에 진정 원하는 길을 찾아 의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이 보통 사람들과는 무관하며 예술가들이나 과학자, 발명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넓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혹시 틀에서 벗어나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를 추천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애 교수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내 뇌 속에 있는 숱한 지식들을 꺼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경애 교수는 답합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의 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내 안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동 생태학자이자 코끼리 전문가인 저자 케이틀린 오코넬이 30년간 관찰한 생명과 공존의 의뢰, 단절과 분열의 시대,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건네는 10가지 공생의 메시지인 케이틀린 오코넬의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1987년 출간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2천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죠. 파울로 코엘료 신드롬을 일으킨 전설의 베스트셀러이자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현대의 고전,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창의성을 테마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추천 도서로 내 안에 잠재된 창의성을 한번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